어느 날 갑자기 현지조사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요, 바로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또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통지서를 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지서를 받자마자 억울한 마음에 막 상황을 설명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문구가 경고하듯이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와 올바른 대응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갈 5단계 전략 지도입니다. 첫 대응의 함정을 피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나만의 무기로 만드는 법, 그리고 결전의 날인 조사 당일 행동 요령, 조사가 끝난 후 진짜 싸움을 준비하는 방법까지, 마지막엔 아주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로 완벽하게 무장시켜 드릴게요. 첫 단추를 잘 깨어야 한다는 말 다들 아시죠? 현지 조사 대응에서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지서를 받은 직후에 그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지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인 해명이나 성급한 설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략적인 침묵과 준비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지금은 말을 할 때가 아니라 통지서 내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리 기관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상황을 내통제해 두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준비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통지서를 받아보면요, 우리 기관의 문제가 이 4가지 유형 중에 대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거짓 청구가 의심되는 건지, 아니면 급여 산정 기준을 어겼다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비급여 항목을 부당하게 이중 청구한 문제인지, 이걸 정확지 않은 게 모든 준비의 시작점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실수와 올바른 대응의 차이가 감정이냐 데이터냐, 이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거짓 청구가 의심될 때 우린 정말 진료했어요 라고 말만 반복하는 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진료가 실제로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줘야 하죠. 다른 항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섣부른 설명이나 인정 대신 각 쟁점에 딱 맞는 정확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거짓 청구 의심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방어선, 바로 이 자료들입니다. 진료기록부, 처방전, 검사 결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한 진료는 유령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만약 산정기준 위반이 쟁점이라면 이 자료들이 중요해집니다. 우리 기관이 해당 항목을 청구할 당시에 법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는 걸 근무표나 관련 서류를 통해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거죠. 비급여 진료 후에 이중 청구를 했다는 의혹은 이 수납 관련 자료들로 대응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은 내역과 공단의 급여로 청구한 내역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걸 영수증과 수납대장을 통해서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의약품이나 치료 재료를 다른 걸로 대체했거나 사용량을 부풀려서 청구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면 실제 구입 내역과 재고 관리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청구한 만큼 실제로 구입해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자료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바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원본은 절대 훼손하면 안 되고요. 제출용 사본을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우리한테 좀 불리할 수 있는 약점까지 미리 파악해두는 그런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서류 준비는 마쳤습니다. 다음은 결전의 날, 바로 현지 조사 당일입니다. 이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이 4가지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 가장 흔하게 저지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실수 4가지,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조사관이 뭘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기 쉽죠? 하지만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건 나중에 제출할 기록과 말이 달라져서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확인 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여러 사람이 각자 설명하다 보면요, 사소한 내용 차이도 조사관 눈에는 마치 말을 맞추지 못한 모순처럼 보일 수 있어요.
대응 창구를 딱 한 사람으로 통일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 제출했는지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소명 단계에서 그때 그 서류 줬는데? 받은 적 없는데요. 이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반드시 목록을 만들어서 우리도 사본을 보관하고 제출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우리 측의 실수가 명백해 보이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당황해서 이걸 슬쩍 고치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안 됩니다. 기록을 사후에 수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조사관들이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조사가 끝난 직후부터가 바로 소명의 단계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현지 조사는 전체 과정의 그냥 시작점일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조사 이후에 정산심사, 사전통지, 의견 청취 같은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단계들에서 조사 당일 정리해둔 기록과 자료 목록이 우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소명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해명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엮어서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수동적인 설명에서 능동적인 증명으로 생각의 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이 통지서를 받는 그날부터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최종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바로 여러분의 비상행동 매뉴얼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이 목록을 꺼내서 하나씩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세요. 문서를 모으고 사건을 분류하고 창구를 단일화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 체계적인 절차만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정에 휩쓸려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변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로 사실을 입증하는 소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선택이 모든 것의 결과를 결정할 겁니다.